강한 일본을 외치며 흥분한 일본, 불꽃놀이를 시작한 한국.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고노다로의 회견 내용을 영상으로 보던 바이든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소리친 다음 갑자기 발표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안보보좌관 설리번이 답변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저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바이든이 혀를 찼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는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처만 잘했어도 한일 간 심각한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일어난 일을 되짚어보면 명분이 필요한 한국에 일본 자위대를 자극해 도발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거기에 총리가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해상 봉쇄라니 사실상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안보보좌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봉쇄한다 했으니까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인터폰을 받고 심각한 얼굴로 바이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이든이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러시아 항모전단이 일본 삿포로 동쪽 해상으로 남하 중입니다. 항로를 바꾸지 않고 직진하면 일본 영해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라.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안보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뭔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바이든이 블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일전에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는데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이를 함께 도모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가기 어렵겠는데?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두 곳 모두와 즉시 통화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바이든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주게.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펜타곤에서 나토군 재편성과 관련된 회의 도중 바이든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칠함대에 배속되어 있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니미츠함에게 센다이시 앞바다로 진군하라고 명령하고 러시아 항모가 남하는 것을 막으라고 하게. 오스틴은 대답하고 회의실에 모인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 문제로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한은 태평양 사령부를 호출하도록 오스틴은 북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의 만류에도 외교수장으로서 블링컨은 자신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일전도 머리 아픈데 미러가 충돌하면 자칫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한국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블링컨은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블링컨입니다. 장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삿포로 인근으로 남하 중입니다. 한국과 연관 여부를 말해주셔야겠습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남하는 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블링컨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것입니까? 정의용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한국이 제안했고 러시아가 승낙했습니다. 왜 러시아를 끌어들인 겁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러시아 함대 남하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중립 약속을 깨시려고 합니다. 러시아 함대를 막기 위해 태평양 함대에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피를 덜 보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피를 덜 보기 위한 결정이라니요. 미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러시아와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정의용 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늘 밤 9시, 한국 시각 24일 오전 9시에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 메일을 보시고 바이든 대통령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전쟁이 끝나고 제가 보낸 메일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로 정확히 러시아로 지칭할 수는 없었지만 강한 힘을 가진 제3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핵을 빼고 대한민국보다 강한 제3국이 미국과 러시아 말고 있겠습니까? 블링컨은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저녁에 장관님 메일을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한국에서 온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정의용 장관 말대로 한국보다 강한 제3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이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군. 한국보다 강한 제3국이 미국과 러시아 말곤 사실 없다고 봐야겠지. 중국을 깨버렸으니까 말이야.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이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독거미 부대라면 여군들로 이루어진 부대 아닌가요? 참모총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경부터 200명 정도가 일본으로 들어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5월에 보고했던 특수임무대원이 그 부대였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답하자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반대할까봐 독거미 부대라는 말 안 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웃으며 답변했습니다. 이번 임무에 가장 적합한 대원들인데 아직 대통령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군인으로서 보기보다 여성으로 보려는 감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번 임무는 여성이 훨씬 유리하고 적합한 임무입니다. 유인암살과 납치, 폭파, 방화가 여성에게 적합하다니 그걸 말이라고. 대통령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여군 특수부대인 독거미 부대원들이 모종의 임무를 지닌 채 일본에 잠입한 것은 6월부터였습니다. 장교들로 이루어진 이 특수부대를 아는 이들은 이들이 이번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전하기 1시간 전부터 일본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개전 1일 전 24일 오전 9시에 블링컨에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블링컨은 메일을 인쇄해서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메일을 살펴보던 바이든이 물었습니다. 자위대나 미군이 먼저 발표하지 않으면 러시아 함대는 무게만 잡을 거라는 것이군. 하긴 푸틴 그 친구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블링컨이 바이든을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가 뭔가 남는 것도 없이 함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설리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일본 해상 자위대 전력이 동일본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설리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데?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일본 규슈와 한국 사이의 바다가 비었습니다. 한국 육군에게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운신이 편해집니다. 무게만 잡고 얻는 결과치고는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일본이 재무장할 때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상륙하면 전쟁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특수를 누릴 수 있겠군. 오스틴이 물었습니다. 함대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요코스카시 기지를 떠나 동진 중입니다. 바이든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꿔 상륙을 시도하려는 그 만약을 대비해야겠지. 동진하도록 내버려두게. 그리고 한국의 작전시간 정보는 들어왔나?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보고로는 최근 대규모 병력 이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안보보좌관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다니 참 이상한 일이군요. 24일 아침 10시에 주한 일본 대사 고이지는 한국 외교부로 불려갔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갔던 고이지는 당황했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상봉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포로 송환 요구도 아니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상 봉쇄를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낸 고이지는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일본 총리는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 한국은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일본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국에 이번 조치를 재검토해달라고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고이지 대사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오기 전 본국에서 많은 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결같이 전쟁을 우려한다면서 내각 대신들 절반 정도가 연락했습니다. 자신들이 총리를 설득해 담화를 뒤집도록 할 테니 한국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접촉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당에 불려와서 들은 이야기는 일본이 해상 봉쇄만 풀면 포로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같은 그런 부탁 같은 항의를 받은 것입니다. 12시경 대사관으로 돌아온 고이지 대사는 외무성 장관 모테기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노다로와 점심하면서 어제의 담화를 뒤집도록 설득하려던 모테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고노다로가 물었습니다. 주한대사 고이지입니다. 고노다로가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듣지. 모테기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왔던 내각 대신 4명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이지는 자기 생각을 감히 하지 않은 채 조치되어 불려갔던 한국 외교부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지금부터 녹음 내용을 그대로 들겠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던 참석자 중 모테기를 제외하고 모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녹음 내용이 끝나고 전화가 끊기자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가 말했습니다. 이거 의외의 상황입니다. 한국이 저돌적으로 나올 것이라 모두 생각했는데 방위장관 기시노부가 헛기침했습니다. 어제 담화 이후 고노다로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인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약해 보이면 물어뜯고 강해 보이면 설설 기는 것이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어제 내가 정해진 답변처럼 약하게 했다면 오히려 거세게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해상봉쇄로 목숨줄을 쥐겠다고 하니 겁을 먹은 것이죠. 관방장관 가토가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신이 지켜주는 바다가 있고 해상 전력에선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강하다고 하지만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 전역에 미군 기지만 60개가 넘습니다.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이봐 가토 대신 네 총리님. 가토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기자회견을 열게 모두가 고노다로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해상봉쇄 해제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봉쇄를 풀지 않을 것이며 어제 천명한 대로 무력 대응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하게 기자에게 질문지를 주고 한국과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만약 한국이 해상봉쇄를 풀려고 시도하면 모두 수장시켜버린다고 답변하게 가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위 대신 기시노부어는 뭐라 말하려 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슴 깊이에서 밀려들었습니다. 가토가 기자회견을 마치자 일본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인터넷엔 강한 일본이라는 해시태그와 다시 한반도로 가자는 해시태그가 넘쳐났고 긴급히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세계 주요 외신은 일본이 무리수를 둔다고 지적했고 한국의 인내심이 곧 바닥날 것이라며 전쟁을 우려하는 특집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센다이시 앞바다부터 삿포로 해역까지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센다이시 해역을 경계로 미 함대가 러시아군 남하를 막았고 영해 경계선에 해상자위대가 늘어섰습니다.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함대가 보였습니다. 러시아 함재기가 발진하면 미 함대에서도 발진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자 러시아 함대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습을 본 해상 자위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 지하가 아무래도 의심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미사일 부대 사령관과 참모총장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가리키는 곳은 시모노세키시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위한 항구 도시라 불리는 규시현과 연결된 항구 도시였으며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조선 침탈의 일본 권리를 인정하고 랴오등 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내어주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사일 부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민간 시설이지만 만약에 불안감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핵시설 소문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부인했고 IAEA도 관련 시설을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미쓰비시 공장 지하에 핵시설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주요 도시들에선 소방, 통신, 방송 관련 건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통신이 끊기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규시현, 시마네현, 도토리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에서 자위대가 운용하는 레이더 방공망이 기지 인근에서 발사한 방해 전파의 간섭으로 일시에 대공 감시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에서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발사되었고 KF 보라매는 발진하여 남해 중간해역 저고도 상공에서 후쿠오카 나카토시 마쿠라 자카키 해군기지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가는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일만의 정예 특수부대원을 태운 반잠수정 500척이 규슈현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에 단두중량 4톤으로 개량된 이발의 현무가 떨어지자 시모노세키 항구시설 전체가 날아가 버렸고 시모노세키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간 요코스카시 해군기지에서 도코미 부대 대원이 바다로 탈출하고 난 뒤 미 태평양 칠함대 사령부에 인접한 해상자위대 사령부가 굉음을 내며 흔적도 없이 폭파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새벽 2시에 태평양의 불꽃이라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